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기아 자동차 K7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최근에 나온 현대 기아 자동차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300km가 안 됐고요. 제가 차를 받을 때 한 100km 살짝 넘었으니까 200km 좀 안 되게 타고 다녔습니다. 주로 시내 운전을 중심으로 탔고요. 가속 운전은 제가 이제 출퇴근을 올림픽대로로 한 가지 시간에 달리니까, 물론 뭐 올림픽대로가 세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달려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이제 가속력 테스트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랜저가 처음에 나왔을 때, 또 이전 K7은 제가 타이어를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때 그랜저를 제가 뭐 디젤이나 가솔린을 리뷰했을 때는 미쉐린에서도 좀 등급이 높은 타이어가 낀 거져 있었어요. 그거는 곧 차의 성격이 달리는데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현재 이 차가 쓰고 있는 타이어는 승차감 위주의, 연비 위주의 이득을 주는 타이어가 낑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제조사에서 이 차의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를 알 수 있죠. 일단은 뭐 달리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혼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편의 사양들을 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그랜저도 현대자동차도 요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거죠. 운전 중에 운전자가 공조장치는, 오디오는 사실 여기서 핸들에서, 여기 이제 핸들에서 오디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크게 여기에 버튼이 없어도 사실 운전 중에 손으로 움직여서 만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생기진 않아요. 여기서 하면 되니까. 여기서 볼륨, 뭐 이거 시크 조정 다 여기서 다 하니까 모드 바꾸고, 핸들에 달려있는 이걸로 이제 크루즈 컨트롤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 들어가서 이거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데, 공조장치만큼은 이 디지털화가 돼 있으면 잘 안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요새 요거 좀 잘 해놨죠. 이렇게 움직임이 소나타 때도 해놨는데, 근데 이 폰트나 배경은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좀 더 깔끔해 보여요. 근데 좀 더 화려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현재 K7인데, 소나타도 옵션을 다 넣으면, 그랜저도 옵션을 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장비의 사용 여부에 있어서 누가 더 잘했냐는 사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어차피 기술과 기능은 같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말할 수는 없고, 조작 편의성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아마 세계 최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블랙박스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 안에 지금 블랙박스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뭐 트렁크인가 어디에다 달리면 시동을 끄고 10시간 정도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여기서 블랙박스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하이패스 카드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딱히 실내는 의자의 크기, 그 다음에 뭐 이 차가 등급이 있으니까 꼭 이 베이지 시트도 과거 이제 벤츠나 BMW에서 썼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뒷자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그랜저보다 체감상은 한 반뼘 정도가 넓은데, 재원상으로는 휠 베이스가 1cm 늘었더라고요. 구형 K7에 비해서, 그랜저에 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체감상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랜저랑 소나타랑 이번에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얘가 뒷자리가. 그래서 얘가 의자를 더 뒤로 안으로 밀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내 공간은 국내 중형차, 전륜구동 베이스의 중형차 중에 가장 실내 공간이 넓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핸들은 현대자동차가 압권입니다. 디자인이. 기아자동차가 이 디자인 자체도 좀 이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핸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게 안으로 들어가고 요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줘야 딱 잡았을 때 또 조작감에 있어서 핸들을 조작하는,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이건 좀 반대로 내가 되게 싫어하는 디자인이고, 이게 가운데가 나와 있으면 운전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4천만 원 전후에서 이 정도의 실내 크기와 이 정도의 옵션이면, 근데 이제 수입차들도 많이 싸져가지고, 예전에는 수입차들이 다 6천만 원이 넘어서 4천만 원대에 7천만 원의 수입차의 옵션과 이런 걸 했는데, 요새는 이제 수입차도 DC를 많이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시내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새로 만든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제가 봤을 때는 2.4 세타 엔진이 불나고 빵꾸나고 피스톤이 막 녹아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현대 기아 자동차가 머리가 아파. 특히 이제 의선형이 머리가 많이 아팠겠죠. 그 엔진을 의선형내 쪽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을 보니까 그 2.4의 엔진을 주도적으로 손을 봤는데 뭐를 손봤나 이렇게 보니까 연비, 내구성, 환경 규제, 요 그러니까 성능은 뭐 별도로 튜닝한 것 같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제조사들이 유럽 브랜드들은 성능은 성능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뭐 한 3천만 원 전후로 일반적인 소비자층이 많이 사는 차들에 대해서는 환경 규제와 연비 규제의 엔진 세팅을 많이 하는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성능을 내는 엔진에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고, 또 기술이 아직 안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엔진은 주로 연비하고 환경 규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엔진에 들어간 기술이 멀티포트 분사라고 해서 이제 간접 분사 방식, 흡기에 그 공기가 들어올 때 흡기 매니폴드를 쪽에서 이제 연료를 분사해서 같이 옛날에 쓰던 MPI, 멀티 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MPI 엔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 상태부터 낮은 RPM 기본 아이들링 상태에서 한 뭐 1500 정도까지 2000까지 그 어디 언저리까지는 MPI 엔진으로 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한 3000 사이는 ECU가 판단해서 악셀을 쭉 밟아보면, 그러니까 엔진 힘이 조금 저기할 때 보면 직분사의 개념은 한 3000 정도 넘어가면 직분사를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직분사로 갔다라고 해서 다른 수입사들이 쓰는 그 2.5 4기통 엔진의 직분사하면은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그 정도로 힘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 정도 힘이 느껴지지 않는데, 아마도 뭐 중량이 있고 차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분사에서의 엔진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엔진이 뭐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뭐 와닿진 않아요.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이 차를 운전하면서 제일 와닿는 부분은 낮은 RPM에서 현저히 차가 조용하다는 거죠. 일단은 직분사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직분사 그 축에 탁탁탁 하는 그 직분사 펌프, 연료 고압 펌프의 소리가 일단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원래 이 낮은 RPM에서 밸브 리피팅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브 리피팅이 뭐냐면, 낮은 RPM, 그 다음에 엔진이 힘을 내지 않는 구간에서는 밸브가 조금씩 열려요. 그 공기를 많이 집어넣지 않고 밸브가 조금씩 열리니까 정확하게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 퐁퐁퐁퐁퐁퐁 터지니까 엔진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이 열리고 닫히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엔진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좋은데, 이러면 이제 고속으로 갔을 때, 고 RPM으로 갔을 때 빨아당기는 연료가 부족해버리면 엔진이 힘이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RPM으로 고속, 힘을 많이 내야 되는 구간에서 밸브를 많이 열어주는 게 이제 밸브 리피팅 기술인데, 만약에 밸브를 깊게 열어버리면은 낮은 RPM에서 엔진이 이제 부조 현상,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찐빠, 엔진이 보들보들 떨리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콜벳이나 카마로나 이런 애들이 밸브 리피팅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푸시로드 방식을 쓰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밸브가 중간 정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완전히 고 RPM에서도 불리하고 낮은 RPM에서도 불리하고, 대신에 걔네들은 3000 전후에서 2000에서 4000 사이에서는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는 엔진이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 엔진을 세팅할 때 환경 규제하고 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체 우리기 할 때 얘기했죠. 그 엔진의 뒤쪽에 보면 배기 매니폴드가 없어요. 바로 벽에서 그냥 하나로 모아가지고 매니폴드 없이 거기다 촉매를 달아서 촉매를 빨리 뜨겁게 해주고, 빨리 뜨겁게 해주면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빨리 뜨겁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태워갖고 나가게 만드니까 냉간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확연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를 희한하게 냉각수 워터펌프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조그맣게 벨트를 걸었어요. 새끼손톱보다 얇은 벨트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아마도 냉각수의 어떤 펌핑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압력을. 그쪽에서 이제 냉각수 펌프가 돌아서
실린더 블럭 안에 냉각수가 돌 수 있는 압력을 일정 부분 한 다음에 높게 만들어주고 전자제어 서머스탯을 달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본적인 서머스탯이 뭐냐면 이제 엔진이 뜨거워지면 바이패스 밸브처럼 우리 냉장고도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바이패스 밸브가 딱 붙으면서 냉장고 컴프레셔가 돌면서 냉장고가 시원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엔진 블럭에도 서머스탯 밸브가 있는데 이게 온도에 반응하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85도가 되기 시작하면 서머스탯이 슬슬슬슬 열려요. 그러면서 냉각수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라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식어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달려있는 팬이 ECU의 명령을 받고 라디에이터에 달려있는 이제 팬이 돌아주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전자제어식 서머스탯이 달려있으니까 일부러 안 열어주기도 하고 일찍 열어주기도 해서 열 관리를 해주고, 뭐 제원상에는 오일도 그렇게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준다. 근데 뭐 오일 전자 제어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엔진 쪽에 뭐 여러 센서가 달려있는 거 봤는데 하체 오리기 할 때 깜빡 잊고 거기에 어떤 장치가 달려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버려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쏘리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엔진은 열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차가워진 배출가스를 다시 EGR 쿨러를 통해서 엔진 쪽에 다시 넣어줘갖고 흡기 온도를 같이 조절해주면서 막 설명을 해 얘네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족도 없더라고요. 그냥 얘네가 이제 엔진 빵꾸 나는 게 겁나고 연비는 잡아야겠고 배출가스 나가면 족되는 거고 이러니까 그거를 위주로 세팅을 한 거지 다른 거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세팅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진은 아무튼 이렇게 달려보면 최고 장점은 연비가 꽤 생각보다 잘 나와요. 등치에 비해서 연비가 기존의 2.4 엔진에 비해서도 제가 봤을 때 잘 살살만 타면 한 20% 가까이, 그냥 일반적으로 타도 10% 정도는 연비가 더 잘 나온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은 RPM에서 꽤 조용하다라는 거. 근데 스마트 스트림이니까 포트 분사와 직분사, 그러니까 간접 분사와 직분사를 하는데, 보통 수입사들이 쓰고 있는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그것들은 고회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4000rpm, 5000rpm, 6000rpm에서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줘요. 엔진이 만족스러운 출력도 나오죠. 근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이 포트 분사 쪽에, 그 다음에 포트 분사와 다이렉 분사가 병렬되는 그 한 2000에서 3500 구간에서까지는 괜찮은데 4000 넘어가면 엔진이 되게 앵앵거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엔진 마운트들을 꽤 부드럽게 설계를 해가지고 차를 가는 상황에서 악셀을 탁 밟았다 놓으면 엔진도 지랄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밟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엔진이 상당 부분 출력이 갔을 때는 이제 엄청난 회전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크랭크 축을 타고 플라이 휠 쪽으로 나가서 이제 미션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에 대한 관성이라든가 어떤 모멘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엔진 마운트들이 정확하게 엔진을 잡아주고 진동이 생겼을 때 잔진동을 상쇄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달릴 때 이렇게 달렸다가 악셀을 놨다가 브레이크 밟다 다시 이렇게 딱 하면은 엔진이 이렇게 안에서 되게 많이 흔들려요, 미션이랑.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이런 시내 주행할 때도 영향을 주지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주죠, 운전자한테.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 엔진이 이런 떨림, 이렇게 마운트를 부드럽게 설계한 거, 이건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제조사에서 엔진 마운트를 부드럽게 설계한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얘가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댐퍼는 뭔가 좀 딱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프링은 되게 부드러운 세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스프링을 좀 더 스프링 레이트, 그러니까 스프링의 어떤 감쇄력을 얘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걸 쓰되 댐퍼의 어떤 질적인 움직임을, 내가 늘 사장이 말하는 쇼바감, 풍부한 쇼바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넣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풍부한 쇼바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스프링 레이트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특징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앞부분에 중량이 너무 많이 실려 있고
서브 프레임도 앞쪽은 아예 나몰라잖아요. 지금 딱 바퀴 뒤쪽으로 엔진 뒤쪽까지만 서브 프레임이 돼 있고 앞쪽은 아예 없기 때문에 엔진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엔진이 허공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엔진과 미션이.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다가 살짝쿵 브레이크만 밟아도 노즈 다운이 되게 심하고, 이 노즈 다운과 함께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가 부드러워 버리니까 철퍼덕 주저앉는 느낌이 더 심하죠. 엔진이 흔들리는 것까지 같이 운전자가 감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제 핸들을 잡아 돌려보면은 뭔가 이 스티어링의 캐스터 각이라든가 댐퍼가 주려는 동적인 운동 성능은 굉장히 스포츠성을 지향하려고 흉내만 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댐퍼나 서스펜션이나 캐스터나 모든 것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좀 스포츠하겠는데? 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랜저랑 혼용하던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왔으니까 딱 보면 야 이게 이렇게 잘하면 차가 이게 꽤 스포츠하게 갈 수 있는데 했는데 스프링이나 앞쪽에 쏟아져 있는 중량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러면 이 차가 이 나가리가 될 텐데 이게. 그래서 제가 보는 것과 운전할 때 그게 이제 일맥상통을 해요. 운전을 해보면 한 80km 되게 차가 부들부들하고 아 꽤 괜찮네. 근데 이게 아예 낮은 속도나 이제 한 120이 넘어가게 되면 제 주행 느낌이 되게 이상해져요. 되게 이상해지고, 제가 얘기했던 포트 분사, 간접 분사 방식으로 아이들 상태를 잡아주니까 잔진동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소음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띵해요, 사람이. 이게 어디서 발을 타고도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엔진이 막 이렇게 직분사 엔진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직분사 엔진은 딱 고정되어 있는 RPM으로 진동이 생기는데 얘는 뭔가 야릇한 전체에서 뭔가를 흐르는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좀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이게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작 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출발하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서 이제 코너를 싹 돌면 부드러운 차 같은데 싹 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예리한 듯한 흉내를 내려는 흔적이 차에서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는 예리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아보면 좀 풀악셀인데 RPM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죠. 4,000, 5,000에서도 엔진이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게 있고, 그리고 쭉 제가속을 할 때 엔진이 별로 이제 힘이 없는 데다가 차가 굉장히 출렁출렁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싸게 쓸 때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 물론 이 차급에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랜저를 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랜저는 제가 억지로 칭찬한 게 아니고 정말 세팅을 잘했어요. 그 차는 달려보면 야 우리나라 차가 그랜저가 이 정도의 주행 성능을 낸다라는 건 참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랜저랑 이 차랑 주행 실력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랜저가 3이면 얘는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납니다. 주행 느낌에서. 다 망했어요. 얘는 휠 베이스를 늘리면서 뒷자리를 제가 타봤거든요. 우리 그 직원 운전하라고 하고. 멀미 장난 아닙니다. 이 차는 뒷자리 타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무조건 멀미가 난다고 할 거예요. 한 4명, 5명은. 그리고 7명 정도는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아예 못 볼 겁니다. 굉장히 유인 피칭 현상이 심해요. 이게 이제 휠 베이스를 늘리면서 고유의 이 차대가 갖고 있었던 지오메트리 특성이 붕괴가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세팅과 뒷바퀴의 서스펜션 세팅을 얘는 다르게 했어요. 앞바퀴에서는 스티어링 좋다 하면서 운전자가 뭔가 이 차가 약간 탱탱한 운전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뒷바퀴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게 어디서 티가 많이 나냐면, 이렇게 앞쪽에 무게 편향이 심한 차들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앞쪽에는 눌러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툭 치고 나가지만 뒤에가 가벼우니까 약간 탱하고 튀어야 되는데 얘는 뒤에도 거의 비슷하게 앞처럼 툭 치고 나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툭툭 치고 나니까 아, 얘 댐퍼 좋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가 무게 배분이 50대 50일 때는 그렇게 가면은 정말 댐퍼랑 스프링이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앞쪽의 무게 편향이 약 70%가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앞쪽에서 툭 치고 가는데 뒤에서도 툭 치고 부드럽게 따라간다. 뒤에가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릴 때 밑에서는 바람이 일자로 나가고 위에는 넘어가잖아요. 자동차도 빠르게 달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닥 패널로는 바람이 일자로 지나가는데 앞창문으로 본넷을 타고 앞창문을 넘어서 지붕을 타고 내려가면 밑에서 나가는 바람하고 위에 바람이 만나는 시간이 달라요. 앞에서는 공기가 한 덩어리가 왔는데 짜게져서 얘는 먼저 나가고 얘는 늦게 나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서 트렁크 리드 쪽에서 와류가 생기죠, 공기가. 그러면서 우리가 해치백 같은 차량이나 뭐 이렇게 외건이나 SUV 타고 다니면 왜 걔네들이 뒷창문에 와이퍼가 달려 있어요? 윈도우가? 와류에 의해서 진흙탕이나 눈길 같은 데 다녔을 때 와류에 의해서 뒷창문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이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차가 가면 공기가 이렇게 가고 위로는 넘어가서 와류가 생겨가지고 뒤에 트렁크를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뒤에를 이렇게 들리게. 그래서 뒤에다가 우리가 날개도 달고 막 그러잖아요, 빠른 차들 보면. 근데 얘는 뒤에 스프링이 부드럽고 앞에는 탱탱하니까 이제 그런 와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한 120, 130이 되면 이 차가 피칭 현상이 심해져요. 거기다가 이 차가 휠베이스를 늘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뼈대가 가지고 있었던 강성과 이 뼈대에 맞게끔 지오메트리 세팅으로 서스펜션이 제작하고 최초의 이 차 뼈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늘려버렸으니까 고유의 그 값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몰아보면 뭐 부드럽고 앞에 서스펜션은 뭐 약간의 스포츠함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엔진이 다 떠나서 차대를 늘리고 서스펜션의 스프링 레이트와 댐퍼의 세팅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굉장히 저질스러운 승차감이 나와. 차를 보면 아 이거 뭐 스포츠성이니 부드러움이냐를 논하기 전에 아 굉장히 주행 느낌이 되게 저질이에요. 좀 더럽다라는 표현은 너무 기아 자동차한테 제가 뭐 미안하니까 더럽다라는 것보다는 좀 주행 느낌이 너무 더티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좀 잘하고 있는 게, 내가 이제 소나타 DM8을 리뷰하면서 미션을 욕을 엄청 했잖아요. 제가 미션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미션 이거 사람은 환장이 뒤진다, 답답해서.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게 현대가 미션을 만드는 기술이 아예 없느냐, 그게 아니다. 근데 이 8단 미션을 만들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게 쭉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판매를 하면서 쌓여지는 실오너들, 판매된 차량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값이 축적이 돼야 미션 로직 세팅을 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얘도 DM8에 들어갔던 8단 전륜 미션인데, 다른 차 뭐 산타페라든가 제가 그런 거에서는 미션이 이제 병신짓 한다 뭐라고. 근데 이 차를 지금까지 내가 타면서 느낀 건, 지금 3일째 타고 있나요? 미션의 로직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미션의 로직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달리면서 급가속을 할 때 변속이 안 내려가거나, 달리면서 변속이 정확하게 미션을 찾아가거나, 엔진 출력이 모자랄 때 잽싸게 미션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차를 타면서 미션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 1억 5천 주고 또는 1억 주고 BMW에 들어가는 뭐 ZF 미션이나 트윈 클러치에 쓰이는 게트락 미션이나 포르쉐가 쓰는 ZF의 트윈 클러치 미션을 쓰시면 아마도 불평불만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면, 능력이 되지 않을 거면, 1억 5천짜리 차에 들어가는 미션을 살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4천만 원 주고 이 차를 샀을 때 절대 미션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 4천만 원짜리 국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사실 지금 ZF로부터 많은 기술을 받고 있잖아요. 그쪽에 지분도 많이 사고 협작 공장도 설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또는 사륜 시스템 분야도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해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봐요. 우선요, 내가 잘 알지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미션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파워트레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어링 부분에서는 과거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컬럼식을 쓰면서 16피트 시절, 뭐 8피트 시절에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뭐 커플링 무슨 세트가 뭐 안 좋아가지고 막 병신짓 하고 난리 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품들의 개선이 되고 이제 이 16비트에서 뭐 32비트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컬럼식 요쪽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죠. 현대자동차가 MDPS는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 타입 C, 그럼 컬럼식이에요. 이 안에 들어간 거고, 타입 R 그러면은 렉 타입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기어 세트가 있는 저쪽에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조타감에 있어서 이 스티어링 느낌에 있어서 직관적인 느낌을 주려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이 파워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전기 모터 드리븐이 모터가 렉 타입으로 해서 이 피니언 저쪽 기어가 있는 쪽에 모터가 달려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바퀴가 이 조작을 할 때 그 조작감에 있어서 직관성이라든가 또는 핸들을 돌렸을 때 드드드득 하고 이 돌아가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칼럼식이라고 해서 핸들의 이 축 쪽에 여기에다가 모터를 달면 여기서 힘이 가니까 이 핸들을 더 부드럽게 가볍게는 돌릴 수 있어도 바퀴 쪽에서 직접적으로 바퀴를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이 스티어링 조작감,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핸들링이라고 하죠. 원래는 핸들링이라는 말을 하는 거, 핸들링은 이 핸들을 자꾸 돌렸을 때의 느낌을 핸들링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이 바퀴가 돌아갈 때 조타에 관련돼서 타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스티어링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스티어링 느낌이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컬럼식을 쓰고 있음에도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까고 싶지 않더라고. 왜냐면 아니 컬럼식에 이 정도 차값에 전륜구동 차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전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봐요. 좀 약간 가벼운 감은 있어요. 좀 가볍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완전히 뭐 멍 때리거나 완전히 이질감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나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고. 자, 이제 언덕을 올라가면서 엔진은 뭐 2000rpm 정도를 지금 고정시키고 가네요. 보통 여기서 이제 엔진의 토크가 나오는 차들은 요 정도 경사에서 1500rpm까지도 떨어지는데, 얘는 현재 1500rpm까지는 떨어지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주 낮은 rpm에서의 풍부한 토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나 봐요. 그 한번 기어가 올라가서 내려갈 때 계속해서 2000rpm 밑으로는 떨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가속을 하면 바로 미션이 내려가면서 엔진 rpm이 올라가죠. 그리고 바로 다시 2000rpm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가는데, 근데 올라갈 때 엔진음이 좀 거친 거 보니까 이 차의 엔진이 성능에는 좀 뭐가 없나 봐요. 이게 성능이 있는 엔진들은 부하가 걸리거나 출력을 필요로 했을 때 그냥 약간 기본빵의 출력을 내주면서 좀 약간 느긋한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현재 이 엔진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진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가속을 계속 때리면서 약간 좀 내가 평상시 운전했던 것보다 조금 좀 악셀을 더 밟으면서 다니니까 연비가 푹 떨어지네요. 이 차의 엔진은 악셀에 발을 얹고만 다녔을 때 연비가 잘 나오는 거지, 좀 달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기존 엔진들에 비해서 연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느낌도 현재 들고 그래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차가 따라오는 느낌이, 차를 며칠째 타고 있지만 차가 작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건 뭐다? 내가 예전에 이제 막 슈퍼카라든가 큰 차 같은 거 볼 때 세팅이 잘 된 차는 차가 되게 작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차가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얘는 내가 지금 3일째? 4일째 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건 뭐다? 세팅 값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세팅이 잘 돼서 차와 내가 인차동체가 되면 아무리 차가 커도 차가 작게 느껴져요. 굉장히 차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차가 잘 움직인다는 거는 차가 운전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줬을 때 차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건데, 현재 이 차는 제가 며칠째 타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내리막길이 살짝 있는데, 근데 서스펜션이 정말로 굉장히 이질적이네요. 나와 차가 호흡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참. 피로 슈라이 형이 지금 수장인, 내가 봤을 때 이게 알버트 맥주만 형님이, 맥주 형이 이 차의 세팅을 쌩깐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맥주 형은 차 세팅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맥주 형이 세팅을 하면 절대 차를 이렇게 세팅을 안 해. 왜 맥주 형이 K7의 세팅에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거 저는 알아요.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가 주행 데이터 값을 서로 이렇게 같이 주고받고 그러진 않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아 자동차한테 K7은 꽤 중요한데 아닌가? 기아 자동차는 카니발하고 모닝, K3? 이번에 아반떼가 삼각대로 디자인 망쳐갖고 K3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K7하고 K5는 뭐 버리는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0.8고 맥주만 형님이 세팅을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따구로 주행 느낌이 나오는 거죠. 요거 진짜 개실망이네요. 아무튼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차의 거동을 테스트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한번 가야겠죠. 고속도로를 가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80km 이상에서 이렇게 쭉 달려보면, 사실 저는 이 속도에서부터 좀 느껴진다고 하면 좀 오바겠지만, 저는 사실 이 속도에서도 이 차가 앞뒤의 이 움직임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바퀴들이, 네 바퀴가 차체하고의 어떤 연결 부위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예 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아싸리 부드럽게 그냥 너무나 말랑말랑하게 가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듯 하나 뭔가 좀 느낌이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 그래서 이 차를 타면 좀 이렇게 달려보면, 지금 한 120 이렇게 넘으면요, 밑에서 싹 이렇게 흔들려요. 차가 140 정도 되면 뭔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타이어, 일단은 이 차는 타이어 자체도 뭐 차체나 밸런스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타이어 자체가 아예 달리는 거에는 나몰라라 타이어예요. 그냥 타이어가 소리가 안 나고, 마찰 저항 계수를 낮게 해서 연비를 잘 나오게 하는, 부드럽게 하는 위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일단 타이어는 급격한 상황이 되면 좀 놔버립니다. 이 바닥으로부터의 어떤 접지를 놔버리고, 그냥 스케이트 타고 날아가듯이 이 아스팔트 위에서, 만약에 얘한테 고성능 타이어를 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고성능 타이어를 끼게 되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으면 이제 서스펜션이 되게 무르니까, 이 타이어가 만약에 버텨버리면 서스펜션이 무른 만큼 눌리다가 타이어는 버티려고 하는데 탁 미끄러지면 더 세게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서스펜션 세팅이 차를 강하게 잡지 못하는 차는, 사실 강하게 못 잡는 차는 타이어도 강한 걸 끼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총체적인 난관이 되는 거죠. 총체적인 난관. 야, 이거 기아 자동차 참 힘들게 사네. 이거 차를 왜 이렇게 세팅을 했지? 그렇다고 K7이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차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뭐 K7 좋다고 하시는, 왜냐면 디자인을 약간 좀 멋있게 해놨기 때문에 50대 넘는 분들은 뭐 K9이나 G80으로 가겠죠. 야, 이러면은 참, 이거 차선 변경할 때도 이렇게 가면, 그냥 한 번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은, 이거, 그리고 이제 100 넘었을 때, 제가 말하는 이제 피칭 현상들, 얘기할 때 보면, 110에서는 잘 일어나진 않고요. 쭉 더 달려야 이제 일어나는 내용인데, 이 고속에서는 제가속을 할 때 이 악셀을 살짝만 쳐도,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미션 프로그램 로직이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아.
요 정도 살짝 쳤을 때는 사실 미션이 안 내려가도 되는데 지나치게 미션 로직을 빨리빨리 대응하게끔 해놔서 살짝만 해도 원래 그 힘으로 몰고 가도 되는데 바로 그냥 미션 단수를 내려버리네요. 그러면서 그냥 RPM을 바로 뜨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엔진힘이 좋고 엔진이 막 7,000 이상 막 도는, 쌩쌩 도는 이 고회전형 엔진이면 이게 운전의 재미로 직결이 되는 거지만, 얘는 사실 그런 엔진도 아닌데 쓸데기 없이 미션을 또 너무 빨리빨리 내려버리니까 RPM이 또 너무 많이 금방금방 떠요, 위로. 자, 이제 120 정도 돼서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이건 타이어가 거의 뭐 말을 안 듣네요. 오! 스키드 마커. 오, 코너에서도 낮은 속도에서도 차가 막 미끄러져요. 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할 말이 없네요. K7이나 그랜저 고민하는 분들한테 자리가 좀 뭐 운동 성능은 조금 그랜저보다 떨어지더라도 공간이 넓은 차를 원하시면 K7을 사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라이브 할 때 가급적이면 다 포기하고 공간만 따질 거면 K7을 사고 웬만하면 그랜저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는 뭐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 뭐 그랜저가 좀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K7도 공간도 넓고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 급에서는 그랜저를 사는 게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고요.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 사장은 프락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의 K7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영상 안에서 보셨지만 제가 뭐 남한산성도 올라가 보고 카메라를 켜기 전에 이미 제가 차를 화요일부터 탔거든요. 화, 수, 목, 금 4일째 타고 있는데 뭐 카메라 내용에는 다 담지는 못했죠. 제가 지금 요새 혼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많은 조건에서 많이 타봤습니다. 쏴보기도 하고 단선도로에서 달려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저는 사실 K7이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주행 세팅값도 그렇고, 또 제가 주행하면서 낮에 오늘 리뷰할 때도 미션 칭찬을 많이 했는데, 화요일날 차를 받아서 오는 동안에 RPM이 이렇게 한 2번 정도 꼭 우리 수동 미션 탈 때 변속 단수를 넣지 않고 악셀을 밟아서 이렇게 RPM이 뜨듯이 그런 현상이 한 2번 있었어요. 엊그저께도 한 번 있고, 그리고 없다가 오늘 리뷰 끝나고 카메라를 다 끄고 오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미션을 칭찬했던 기어 단수를 빨리빨리 내리면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프로그램 로직이 좀 더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살짝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어 단수를 내리거나 또 내리는 상황에 로스 구간이 생기면서 단수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허공으로 RPM이 떠버리는 현상이 제가 4일 동안 타면서 4번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도 빨리, 이제 이건 사실 미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 로직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이 차의 뭐 댐퍼 스프링 세팅이라든가 타이어 세팅 등을 봤을 때 너무나 소프트함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기아 자동차가 이런 어떤 스티어링, 핸들링 특성 이런 것들을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체를 늘리고 댐퍼 스프링,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의 마운팅 같은 것들을 왜 그렇게 부드럽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다 어떤 목적성이 있겠죠. 그랜저하고의 판매 간섭을 피하고 또 구매자층의 호불호가 갈리게끔 나누는 그런 정책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오너들이나 이런 중형차, 더군다나 K7 그랜저는 대부분 다 4천만 원이 넘잖아요. 4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 5 시리즈, 3 시리즈, E클래스 C 이런 거 중고나 이런 거 다 살 수 있거든요. 1, 2년 된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준이, 눈높이가 되게 높죠. 주행 성능에서. 옛날처럼 차만 크고 조용하고 부품 싸고 실내 넓으면 된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가 K7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주행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좀 더 성능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차체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정책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면 서브 프레임하고 댐퍼하고 타이어의 궁합 정도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맥주만 형님이 그런 건 잘하죠.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간 타이어나 댐퍼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소나타 터보 때도 그랬고, 맥주만 형님이 과연 K7에는 신경을 안 썼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뭐 내부 사정은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차를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차 크고 가장 큰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은. 그리고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 성능을 크게 바라지 않고 멀미로부터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K7을 사도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행에 관련돼서 자긴 되게 좀 민감하다, 그럼 절대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K7 요번에 나온 거는 많은 대대적인 하체 주행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K7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페이스리프트된 K7 2.5 스마트 스트림의 리뷰를 마치고, 당분간은 좀 국산차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리뷰를 한 두세 달 쉬었다 다시 하면서 좀 밀려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국산차 오너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가기 전에 아마 3 시리즈 중고차 나가기가 먼저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지금 진행하는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진행하는 중고차 알아가기 리뷰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를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너분과 그런 차를 생각하는 소비자층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중고차 알아가기 리뷰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에요. 드라이브 하기 좋죠.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주위 가족과 친구, 연인들 잘 보듬어 주시고요. 저희 노보스와 함께 풍성한 가을과 또 추운 겨울 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맞이 안전점검 이런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K7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